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트럭으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자식을 배우자 없이 혼자 키운 입장이라면 누군들 힘들지 않았던 사람 없을 거예요. 저 역시 유독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임신하자마자 남편을 육종암으로 잃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남편 상까지 치렀습니다. 임산부는 상 치르는 장소에 가는 거 아니라고들 하지만 남편 상이니 임신을 했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몸만 챙길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상을 제대로 치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데다 무리를 했는지 도중에 진통이 와서 남편 가는 길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출산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아픈 남편을 간호하면서 병원비를 벌면서 병원비로 나간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평생 살아도 좋으니 남편을 계속 보고 싶었을 만큼 괴로웠네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죽은 남편을 가슴에 묻고 바로 뛰어든 일이 떡볶이 장사였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해맑은 아이들을 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기운을 받아 차차 제정신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기특하게도 아들은 학원 한번 보내지 못했는데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도 없고 엄마의 보살핌도 없다시피 했지만 불평조차 한 적이 없었죠. 사실 저는 자식 공부에 딱히 욕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보니까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는 성적보다 건강을 강요하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진아, 엄마는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야. 알겠니? 난 공부도 잘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나쁜 길로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그런데 건강은 한번 나쁜 길로 빠지면 너가 좋아하는 그 공부도 못하고 돌이키기가 어려워. 알겠어, 엄마. 걱정 안 시키도록만 할게. 어릴 적부터 효자의 공부쟁이였던 아들은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무려 검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문제없이 이룰 수 있도록 돈을 묵묵히 모아왔어요. 떡볶이 장사 30년 경력으로 제법 큰 돈을 모으게 되어 아들이 검사를 준비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엄마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 나 검사가 되기까지 오래 기다렸어.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가장 노릇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의지하고 살아. 아휴, 무슨 소리야. 넌 너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검사가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엄마한테 든든한 아들이 되고 싶어서인데 거절하면 어떡해. 나 그럼 속상해. 그저 돈과 건강만 보고 살아서 아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바르게 컸는지 몰랐는데 어느새 죽은 남편의 나이만큼 커버린 아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묻어둔 서름이 터졌습니다. 북받친 감정이 진정되지 않아 한동안 아들을 부둥켜 안고 청승맞게 울었죠. 그렇게 무려 3년을 아들은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제게 든든한 가족과 가장이 되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들 덕분에 남편과 해보고 싶던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지만 어느덧 제가 60줄 막차에 들어서니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서서히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었어요. 아들이 지 엄마 챙긴다고 연애도 못하고 평생 노총각으로 살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날 아들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이제 엄마 신경 안 써줘도 돼. 너도 30이 훌쩍 넘었는데 얼른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엄마만 보고 살 거야. 그러나 아들은 마치 제가 그 말을 하길 기다렸다는 듯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엄마, 어떻게 알고 딱 물어봤대? 나 여자친구 있어. 정말이야?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서 엄마한테 언제쯤 소개시켜줄까 요즘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궁금해할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얘기해줄 걸 그랬다. 아이고 세상에 잘됐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으면 그걸로 됐어. 내 자식 일을 가장 모르는 게 부모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제 아들이 혼자서 앞가림은 잘하는 애라는 걸 제가 잠시 잊었나 봐요. 아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예비 며느리와 만날 날도 그 자리에서 정했습니다.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주말에 만날까? 난 다 괜찮아. 너희가 시간 되는 날 알려주면 내가 맞출게. 당연히 바쁜 젊은이들 일정에 제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제 말이 채 끝나자마자 고개를 내저었어요. 여자친구가 온전히 엄마 편의에 맞춰서 날짜를 잡고 싶어 하더라고. 그게 어른에 대한 예의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대. 어머나 심성이 고운 아이구나. 엄마는 정말 아무 때나 다 좋은데? 그럼 엄마가 빨리 보고 싶을 테니까 이번 주 주말로 할까? 나야 그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내 여자친구 마음이 아주 태평양 같은 여자야. 아들은 항상 제 앞에서 자신의 회사 이야기, 친구들, 여행 이야기 등등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자기 여자친구의 얘기를 꺼내는 아들의 모습은 또 색다르더라고요. 날짜가 정해지자 저도 예비 며느리가 빨리 보고 싶었어요. 주말까지 겨우 3일 남았는데 30일을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면하게 된 날, 저는 아가씨 얼굴을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님 앞에서 실수하진 않을지 엄청 긴장되네요. 예비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가녀리고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곱상하고 예의도 발랐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예비 사돈댁에서도 자식을 참 귀하게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 티가 팍팍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아가씨 보고 싶어서 그동안 많이 설렜어요. 어머님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 놓고 어머님이랑 얼른 친해지죠. 그래. 저야말로 예비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젊은 아가씨인데도 어른과 잘 어울릴 줄 아는 것이 참 성숙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냥 빠져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의가 바른지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 그치 엄마, 집안에서 잘 배워서 그런가 봐. 장모님 장인어른이 두 분 다 교수시거든. 교수? 부모님이 교수님들이신가? 아이고야,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무의식 중에 집안 차이 걱정이 가장 먼저 들어서 저도 모르게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가 마치 저를 위로라도 하는 듯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냥 직함이 교수인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저한테는 그냥 엄마 아빠인걸요. 아니야,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인 건 맞지. 어머님이야말로 대단하시죠. 어머님께선 혼자서 아들을 검사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누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아들을 검사까지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돈 가진 부모도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풍족하게 지원받고 교수가 된 저희 부모님보다 어머님이 훨씬 멋있어요. 솔직히 전 어머님 같은 열렬 여성이 롤 모델이에요. 예비 며느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났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따뜻한 말에 흐뭇했습니다. 덕분에 생전 받아본 적 없는 칭찬을 받아 쑥스러우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 셋이 같이 한 식사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저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볼 것도 없이 결혼을 승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수준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에게 은근슬쩍 물을 때마다 느꼈는데 사돈네가 단순히 교수만 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너무 금수저였기 때문이에요. 도진아, 엄마는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그렇게나 잘 사는 집에서 우리 같은 형편을 좋게 봐줄까? 에이, 엄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장인어른 장모님 그런 분 아니셔. 오히려 인사 갔을 때 자수성가한 엄마를 대단하게 생각하셨다니까. 두 분 다 엄마 같은 상황이었다면 엄마처럼 못했을 거래.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 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 수준 차이로 사돈네가 꺼림칙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쩌겠어요. 애들끼리 좋다는데 결혼시켜야죠. 그 뒤로 저는 닥치지 않은 걱정은 굳이 하지 말자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상견례 날이 왔을 때 저는 아들 덕분에 난생 처음 샵에 가서 메이크업이란 걸 받아보고 예쁜 옷을 사입고 외출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더니 유리에 비친 저를 볼 때마다 웬 사모님이 지나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제가 저를 못 알아보고 계속 흠칫흠칫 놀랐지 뭐예요. 결혼해서 아들이 이만큼 자라기까지 한 번도 제 자신을 챙겨본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저로서 서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사돈 쪽에서 잡았는데 고급스러운 횟집이었어요. 자리에 갔더니 사돈들이 먼저 도착해 계시더라고요.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부인.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두 분이 훨씬 더 인상 좋으세요. 사돈들이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해주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들의 돈으로 충분히 금치를 한 것인데 태생부터 다른 금수저에게선 이길 수 없는 아우라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부잣집 사람들을 처음 보는 거라서 몰랐어요. 사돈들은 감히 제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훨씬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고학력자라는 게 느껴질 만큼 말투도 언변도 심지어 웃는 모습도 참 우아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눅들어 말주변이 없어서 버벅거리는 저를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며 대화를 잘 끌어주셨어요. 덕분에 어느새 저도 긴장감을 내려놓고 편하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그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안사돈의 질문에 분위기는 한순간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부인은 무슨 일 하세요? 네? 우리 딸 말로는 시어머니 될 분이 가게 장사하는 분이라고만 말해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풀렸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떡볶이 장사가 숨길 사정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상견례 자리에선 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서 아들을 검사 만들었단 걸 아시기에 제 직업도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가 제 직업을 그럴듯한 자영업자로 설명했더라고요. 엄마는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어머님 직업은 갑자기 왜? 내가 저번에 말해줬잖아. 너도 잘 모르는 것 같더만. 사돈들 집안이 어떤 일을 하는 집안인지는 알아야지. 장사가 다 똑같은 장사지. 무슨 장사하는지가 왜 중요해. 홀로 장사해서 아들 검사까지 시킨 거면 아주 큰 사업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하잖아. 무엇보다 집안끼리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식품 장사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식품 장사.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예비 며느리는 이상하게도 제 직업을 자꾸 숨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알던 예비 며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괜히 그 애가 제 직업을 숨기니까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제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아, 나영이가 알아서 얘기하겠다고 해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렸는데 장모님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됐네요. 저희 어머니는 떡볶이 장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 졸업생들도 저희 엄마 떡볶이 먹으러 다시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포장해 드릴게요.
아들은 제 직업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호탕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싸해져 버린 분위기를 느끼곤 따라 웃을 수가 없었어요. 사돈들이 굉장히 당황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네 지금 뭐라고 했어? 떡볶이? 내가 아는 그 불량식품 장사 말하는 거야? 아니면 궁중떡볶이 가게 같은 걸 한다는 말인가? 장모님 떡볶이 아시죠?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빨간 떡볶이요.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 거지? 안싸도는 그것만큼은 아니겠지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끝내 무너진 것처럼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좀 전까지 갖추던 격식 있는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그러니까 천국김밥 식당처럼 초등학교 앞에서 가게 차리고 장사를 한다. 그거네? 아니요. 가게가 아니라 트럭 장사하세요. 저희 엄마가 운전도 잘 하시거든요. 오 마이 갓! 트럭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한다고? 안싸도는 이제 손바닥으로 이마까지 탁 치며 대놓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계속해서 제 자랑을 이어갔어요. 네, 저희 엄마 굉장하죠. 트럭 장사로 저를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시고 키워 주셨어요. 전 저희 엄마보다 훌륭한 어른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두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수성가 집안인 줄만 알았네.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다른 인연도 아니고 우리 집안과 사돈 맺을 집안이 트럭 장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 그런 장사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그럼 이런 자리 만들지도 않았고 헛걸음도 안 했을 텐데. 트럭 장사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장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차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몰래 아들의 바지춤을 잡았어요. 그만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었죠. 그러나 아들의 시선은 안싸돈에게만 꼿꼿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였죠. 우리 집 화장실보다 작은 가게가 무슨 장사야. 그 많고 많은 장사 중에 떡볶이 같은 걸 하니까 자리 하나 못 잡고 트럭 장사나 하는 거 아냐?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 식? 자네 지금 말꼬리 잡는 거야? 결국 저는 일이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은 평소 재판정에서 인정사정 봐주는 것 없이 탈탈 터는 검사라고 하여 선후배들이 강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들의 심기를 건드는 사람들은 누구든 뼈도 못 추리고 탈탈 털린다는 거죠. 그럴 때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들인 줄은 알지만 자기 장모가 되실 분한테까지 그렇게 나오자 저는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대화에 끼어들어 말리려고 했어요. 아휴, 죄송합니다, 사돈들. 제가 트럭 장사에 몸이 익어버려서 가게 차릴 생각을. 그러나 아들이 제 말을 끊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죄송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장모님께선 장사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으슥거리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럼 장모님에게 자영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고위층 사람들이 언제나 기분 좋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가게를 갈고 닦기만 하는 사람들인가요? 뭐라고? 자네 지금?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이봐, 자네 지금 내 말 끄는 건가? 저희 엄마도 먹고 살려고 30년간 꾸준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식품을 팔아 저를 잘 먹이고 잘 살게 하셨어요. 내가 언제 자네더러 못 먹고 못 살았다고 했어? 내 말은 그렇게 돈도 왕창 벌었다면서 왜 아직까지 변변찮게 장사를 하고 계시냐 그 말이지. 장사하는데 가게 규모가 뭐가 중요해요. 100평짜리 화려한 가게여도 파리만 날리면 요물단지일 뿐이고 돗자리 펴놓고 앉은 자리에서 장사하더라도 손님이 드글드글 끓으면 100평짜리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그래서 자네는 지금 내가 생각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야? 이 사람이 검사라고 해서 좋게 봐줬더만 상대할 사람 하나 못 알아보고 따박따박 대드네? 지금 여기가 재판장인 줄 알아?
저는 장모님이 아니라 교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평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배움에 열과 성을 다한 똑똑하신 어른께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강해지자 사돈들은 우리 아들을 향해 더 이상 말을 붙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교수라고 해도 검사의 말발을 이길 자신이 없었나 봐요. 또 아들이 갑자기 처가 어른이 아닌 교수로 상대를 하는 바람에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오늘 일진 한 번 더럽네. 안사도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다가 이내 아들의 말을 더는 이어받지 못하고 그 화살을 예비 며느리에게로 돌렸어요. 제가 뻔히 듣는 앞에서 자기 딸을 나무랐는데 그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장까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남자한테 한 번 빠지면 계산적이질 못하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남자 사귈 땐 집안 환경이 중요하니까 잘 살피라고 했지? 엄마, 어머님 민망하시게 왜 그래 진짜? 아니야, 이건 너희 엄마 말이 맞아. 아빠도 오늘 너한테 여러모로 실망했어. 아빠까지 왜 그래? 딸 결혼 파토 내고 싶어서 작정했어? 예비 며느리는 그동안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하고 있더니 양가 어른들의 분위기가 나빠지자 뒤늦게 수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사돈들은 우리 아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네 장인어른. 자네 집안이 검사를 키운 집안이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 집안과 왕래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본 것 같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자넨 어떤가? 아빠! 넌 가만히 있어. 어디서 수준 미달인 집안의 남자를 끌고 와서는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아라. 예비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서 우리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은 그제야 폭주하던 감정을 바로잡고 옅게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걸 각오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말대답한 거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후회 없습니다. 용서 빌 생각도 잡을 생각도 없다는 거네? 네, 저와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아, 좋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묻지. 우리 집으로 들어와 대릴 사위로 살 생각은 있나? 물론 자네 어머니하고는 깔끔하게 연을 끊고 말이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 알겠어. 더 앉아있을 이유 없으니 그만 가지. 사돈들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체념한 채 표정에 미동 하나 없이 사돈들에게 고개만 숙였어요. 사돈들은 그런 제 아들의 인사는 무시한 채 저를 보고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혼자 안달나서 아들을 붙잡고 재촉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연을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 오빠랑 나랑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시잖아.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거 아니야. 널 많이 사랑하지만 결혼은 어렵겠다. 그게 무슨 구시대적 발상이야. 그런 게 어딨어. 결혼해서 평생 붙어 살 사람은 우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아들이 저도 한 번씩 겁이 날 때가 있기에 한편으론 예비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저까지 붙잡고 늘어지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 저 파혼할 생각 없어요. 저희 부모님 의견이랑 제 의견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어머님까지 저 놓으실 거 아니죠? 제발 오빠 좀 설득해 주세요. 결혼 잘 해보고자 기분 좋게 모인 자리에서 다신 보지 말자고 파혼을 해버렸으니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천둥 번개가 치고 있겠어요. 그러나 이 결혼은 초장부터 안 될 판이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예비 며느리를 달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결혼이 파토가 났는데도 의외로 아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 몹쓸 꼴 겪게 해서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전 이제껏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제 인생 자체가 아들의 중요한 앞길을 막고 있었단 생각에 너무 괴로웠어요. 가정 형편은 부모의 인생이잖아요. 도무지 제 탓이란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으로는 장사도 하기 싫어져서 저는 트럭 장사를 접은 뒤 집에서만 잠자코 지냈습니다. 그런데 겨우 5일 지났을 때쯤 이른 아침부터 예비 며느리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머님, 저 도진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요. 어머님도 제가 도진 오빠랑 파혼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어머님은 아들의 행복이 우선인 분이시니까 저희 파혼이 속상하시죠? 속상하긴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니. 오빠랑 저는 아직 서로 사랑해서 만날 생각 있어요. 어머님 뜻만 확실하다면 파혼까지 없던 걸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이 어떻게 없던 일이 돼? 제가 저희 엄마를 설득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파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보겠대요. 대신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거는 조건을 수락해 주셔야 고려해 본다고 했어요. 조건? 그게 뭔데? 안사돈이 걸었다는 제안은 제 인생을 버리고 오로지 아들의 앞길만 축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첫째는 가게를 안사돈에게 파는 것이었고, 둘째는 지금 사는 빌라가 아닌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죠. 집과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정이 힘들 수 있었지만 솔직히 아들을 위한 거라면 제게 아까울 건 없었어요. 저는 길게 고민할 거 없이 예비 며느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래, 안사돈께 그러겠다고 전해라. 정말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은 제 편일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상견례 날짜 다시 잡고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다시 상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그 조건들을 아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아들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저 자기 장인 장모 쪽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 갔는데 사돈들의 얼굴이 그리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안사돈이 제게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 얼굴을 제대로 안 보고 사과한 거였지만요. 사부인, 그땐 미안했어요. 떡볶이 장사는 제 주변에서 듣도 보도 못해서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도 저희 조건을 수락해 주셨으니 저희도 한 발 양보할까 해요. 아들은 당연히 안사돈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묻길래 나중에 말해주겠다고만 했죠. 그러면 상견례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가 바로 코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안사돈이 세 번째 조건이 있다면서 제 앞으로 봉투 하나를 던지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안사돈? 제주도행 티켓이에요. 결혼식 날 제주도 여행 좀 다녀오셔야겠어요. 제주도 여행이요? 제가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왜 가야 해요? 그것도 우리 아들 결혼식에? 저랑 우리 바깥사돈이 교수라서 명망 높은 분들이 많이 참석할 거예요. 손님들 앞에서 위신 떨어지게 사돈이 떡볶이 장사한다고 소개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손해보고 결혼하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티켓의 의미는 제가 창피하니 제주도에 짱 박혀 있으란 소리네요. 박혀 있다고 생각할 게 뭐 있나요? 그냥 여행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돈 없으면 호텔비랑 식비도 드릴게요. 지금 입금해드릴까요? 이게 다 무슨 말씀들이세요? 아들은 저와 안사돈의 대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접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식 불참만큼은 납득할 수 없어서 처음으로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봉투는 못 받겠네요. 왜 안 받아요? 집에 박혀 계시는 것보단 여행을 다녀오시는 편이 나을 텐데. 저한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다른 조건이면 몰라도 제 자식 결혼식 참석 여부는 제가 결정할 일이죠. 이제 와서 그러시면 곤란하죠. 제 쪽에 가게 팔아서 받기로 한 돈은 사돈이 결혼식 불참 조건까지 들어줘야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돈 받기 싫으세요? 가게도 아니지. 고물 트럭 하나를 비싼 값에 파시는데 그 정도는 하셔야죠.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제주도 가는 것도 그래요. 맨 코 올리게 애들한테 떡볶이 파느라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봤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가봤어요? 못 가봤죠? 이참에 가서 푹 쉬다 오세요. 싫습니다. 말씀 그만하시죠. 아니, 누가 아들하고 영 끊으래?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만 우리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니 그냥 결혼식 때 사람들 앞에 나서는 짓만 참아 달라는 거잖아요. 아들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엄마 맞아요? 제가 한번 굽히고 들어가서 그런가 안사도는 더 이상 제게 예의를 갖출 생각이 없는 듯 함부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마지막 조건은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먼저 벌떡 일어나더니 물이 가득 담긴 잔을 들고 안사돈에게로 휘두르더라고요. 순식간에 물사대기를 맞은 안사돈은 그 고상한 척 하던 얼굴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해졌습니다. 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네 미쳤어. 하다 장모한테 이런 천박한 짓까지 해?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들이 신이라도 돼? 대체 뭔데 당신들이 우리 엄마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야? 저도 놀랐지만 아들을 말릴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는 이 결혼을 시키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이 결혼에 마음을 접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 사돈들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놀란 예비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버럭 성질을 내더라고요. 오빠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무례야.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 드려. 사과는 잘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검사야. 그런 것 정도는 쉽게 판별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결혼 완전히 끝난다고. 내가 어떻게 마련한 자리인데. 우리 부모님 마음 돌리는 거 하늘에서 별 따는 수준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빨리 사과해. 잘못했든 안 했든 오빠가 빌어야 부모님이 그나마 봐주실 거야. 그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굳은 살이 잔뜩 박힌 못생긴 손으로 예비 며느리의 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놀란 예비 며느리가 그 가녀린 몸을 휘청거리더니 급하게 중심을 잡으려고 팔을 휘저기더군요. 그때 저는 한 번 더 반대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사돈들은 벌레 보듯 하던 제가 그렇게 나오니 놀라 할 말을 잃더라고요. 네 부모가 허락하고 안 하고만 중요해? 나도 허락 안 해. 네 부모가 설령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해도 이젠 내가 싫다. 너 같은 며느리 드릴 바엔 우리 아들 그냥 혼자 살다 죽도록 하는 게 낫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든 내 눈이 멀든 내가 죽든 이 결혼 절대 못하게 막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행여나 내가 한 대 쳤다고 해서 폭행죄로 고소할 거면 미리 말해. 우리 아들 잘 나가는 검사인 거 알지? 아는 변호사, 검사, 판사 지인 많아서 겨우 교수밖에 안 되는 너희 집안 날고 기어도 그 콧대 못 세우게 다 눌러버릴 수 있어. 그리고 그래봤자 고상한 척 품위 있어 보이는 척 하던 너희 집안 꼴만 우스워질 거다.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부모가 아들 행복을 망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부모라고 대접해줬더니 분수를 모르시네요. 결혼하면 어차피 안 보고 살 거라 꾹 참고 웃으면서 대접해줬더니 사람 우습게 보시네? 너 같은 여자한테서 내 아들 지키는 게 우리 아들이 행복한 길이야. 꼴 보기 싫으니까 다신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안사돈이 준 봉투를 예비 며느리 얼굴에 던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줬습니다. 합의금이야. 그 티켓 환불해서 가져. 얼빠져서 충격받은 예비 며느리와 사돈들을 두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쥔 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제 손을 잡고 걷다가 그저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대신 들어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또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 집안에서 배운 거라곤 쓸데없는 끈기뿐인가 싶더군요.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아무래도 도진 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오빠 마음 좀 돌려주세요. 도무지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도진 씨는
어머님이 싫다는 거 절대 안 할 사람이잖아요. 어머님께서 제 편에 서주시면 오빠가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니? 한 달 전에 내가 말한 경고 잊었어? 난 죽어서도 이 결혼 반대할 거라고? 안 돼요, 어머님. 도진 씨는 제가 여태까지 만난 남자 중에 가장 잘난 남자란 말이에요. 제 친구들도 저더러 시집 잘 간다고 부러워했는데 이렇게 파혼해버리면 저 차였다고 웃음거리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부모병 믿고 잘난 것도 없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수군거리는데 파혼까지 하면 저 진짜 죽어요. 도진 오빠랑 결혼하면 그것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유난이라서 그런 거지 저는 어머님이 떡볶이 장사를 하든 신문 배달을 하든 상관없어요. 머리는 유전이 아니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교수 딸이 뭐 이리 멍청해?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든 신문 배달을 하든 난 네가 싫다니까? 얼마나 쉽게 말해줘야 알아들을래. 그 정도면 유치원 교육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거 아니니? 도대체가 제가 왜 싫다는 건데요? 어머님 저 좋아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며느리감 보는 눈이 없을 때 얘기지. 널 알고 나니까 이젠 나도 며느리 취향이라는 게 생겨버렸어. 제가 맞출게요. 어머님이 원한다면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하, 고상한 네 부모가 들으면 뒤로 넘어갈 소리네. 그렇게 우리 집에 시집이 오고 싶냐? 네. 그럼 네 엄마한테 가서 전해. 조건이 있다고. 무슨 조건이요? 내 눈앞에서 우리 집 떡볶이 한 접시 싹싹 긁어 먹으면 내가 한 발 양보할게. 진짜요? 정말이죠? 제게 매달리는 내내 질질 짜던 예비 며느리는 급 화색이 되어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렇게 또다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존재가 잊혀져 갈 때쯤 다시 제 앞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보는 안사돈과 함께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단식 투쟁이라도 해서 자기 엄마를 설득했는지 정말 제 트럭 앞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인사 없이 떡볶이 한 접시를 가득 담았어요. 뭐해 엄마, 빨리 먹지 않고 나 진짜 절에 들어가? 알았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우습게도 안사도는 구역질까지 해가며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다 먹었어요. 안사돈의 표정은 보기 좋게 일그러졌고 예비 며느리는 신이 나서 빈 접시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뎅 국물을 건네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 두 사람이 너무 늦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한테 벌써 약혼녀가 생겨버렸는데? 네? 약혼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판사 딸이야.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 후배였다고 하네.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요. 저희 엄마가 떡볶이 먹으면 저한테 기회 주신다면서요. 그러게 기회는 왔을 때 잘 잡았어야지. 내가 얘기한 그날 바로 왔으면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한 달 뒤에 이렇게 될 줄 난들 알았니? 말도 안 돼.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해. 몇 번이고 놓쳐버릴 기회면 너랑 우리 아들은 인연이 아닌 거야. 어머님! 아 뭐야, 그럼 너 떡볶이 괜히 먹은 거야? 네가 떡볶이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며? 엄마가 질질 끌면서 자존심 세우는 바람에 늦은 거잖아. 내가 어머님께 오자고 했을 때 군말 없이 왔으면 잘 풀렸겠지. 두 사람은 제 트럭 앞에서 한참을 투닥거렸어요. 그러다가 하교하는 초등학생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밀려서 더는 제게 말도 붙이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잊고 늘 하던 대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격이라 파혼했던 일도 빨리 잊고 새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이 찾아왔을 땐 사실 둘이 만나기로 했다며 우리 집에 인사를 와서 저도 새로운 아이를 본 후였습니다. 아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사귀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 얘기가 오간다는 말을 듣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더군요. 그런데 파혼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마음을 고백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온 아이는 부모님께도 우리 아들과 인사를 가서
정식으로 교제 허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물론 제가 하는 일도 있는 그대로 다 부모님께 얘기를 했고 부모님 모두 대학교 때부터 우리 아들에 대해 모두 알고 있던 이야기라 굳이 또 왜 얘기하냐 물어보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아들을, 우리 집안을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굳이 떡볶이를 먹인 건 그저 유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였어요. 바쁘게 손님들을 받다 보니까 예비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아이가 지 엄마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때문이야.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는 무슨 꼴이야? 내 주제에 만날 수 있는 최상급 남자였는데. 예비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놓쳐서 엉엉 울었고 그런 딸을 매정하게 버리고 가는 안싸돈이 보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기간이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아들이 지금 제 며느리와 짧게 만나 결혼 준비를 시작한 건데 이젠 결혼 준비와 다르게 모두가 즐겁기만 하네요. 이대로만 행복하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